XSFM입니다. I, D, W, K.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 돈으로 인삼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정관념 속 인삼농사는 돈을 잘 버는 업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궁금한 걸 물어보면 보통은 농축산인이 대답을 해주더군요. 명절을 보낸 10월 첫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삼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10월 첫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 433회 주말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진생은 영어 단어가 바뀌었죠. 뭘로요? 글로벌로요. 아, 그렇죠. 네. 네. 글로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바코는 투말로우로 바꿨고. 그러니까요. 투모로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용으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용호 비오틴,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어떤 고민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치아 고민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치약 매니아가 많습니다. 아이폰 13 사실 거예요? 아니요. 사전 예약도 안 하시겠네요? 저는 SE2인데요. 잘 쓰고 있어요. SE2예요? 네. 원래 X 쓰시지 않았나요? 그건 아빠 10, 줬어요. 10. 이거 좋아. 저는 XS를 씁니다. 10S지, 이 멍충아. 저도 그렇게 읽고 싶은 게 여기가 XSFM이잖아요. 그 뭡니까, 이게 SE가 마스크 쓰는 시대에 지문 인식을 해서 좋아요. 아이폰 13 사전 예약을 안 하셨다면 네. 요즘 치약 시즌2 사전 예약을 하십시오. 대신 요즘 치약 2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요즘 치약은 S 폴더 이런 거 없어요. 네. 시즌2 신제품 사전 예약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 사전 예약식이나 하느냐 하시겠지만 저희가 저희의 유저층들을 믿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면상 PD의 말에 의하면은 의외의 유저층과 의외의 인기로 이미 시즌1 제품은 탈탈 전부 털려버렸습니다. 제가 또 틀린 제품이죠. 처음에 나올 때. 네. 이거 하나 안 팔릴 거라고 했는데. 유면상 인체 적용 사용 실험을 통해서 사용감을 개선했고요. 네. 심지어 조물주가 패키지 색깔 선택까지 했습니다. 네. 세상에. 이러면 이제 누가 파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한데. 너무 많이 참여시켰어요, 저희를. 그렇죠. 네. 네, 이가 달아버릴 정도로. 무료 봉사했어요. 네. 시즌2 제품이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명절에도 안 한 20% 할인이 예약 판매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애플 제품과 가장 다른 점이죠. 맞습니다. 네. 사전 예약 할인 판매는 10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고요. 네. 지금 시켜놓고 입고 있으면 새 치약이 도착할 것입니다. 공구, 드랍이죠, 드랍. 그렇습니다. 네. 시켜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치약 10개 사서 쫙 채워놨는데. 네. 그것도 쓰세요. 좋아요. 네. 그 10개 사셨으면은 10 플러스 3였잖아요. 네, 그래서 13개가 왔죠. 그럼 더 이득이죠. 네.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막 치약 플렉스 해요. 막 그 방바닥 닦고. 하지만 신제품이라는 곳에 플렉스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필요 이상의 양을 짤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에 넣는다거나. 민트. 요즘 치약 개선판 기다려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하게 우려낸 농축 칼럼. 농축 칼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글로벌 농축산인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에도 다시 살아보시고. 농축 칼럼. NFC. 이거 뭐야? N3FC는 뭐야, 이거? 본인이 낸 오타예요. 오타는 NFC 그 농축 아니, 기법으로. 바쁠 때 이런 오타 내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네. 사실 기분은 나빠요. 뭐 얼마 우스우면 농축 아. N3FC 칼럼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이건 경비행기거든요. N3FC는 이게 뭔가 했네. 그래서 그냥 NFC. 예, 농축 보통 주스 짜는 것을 NFC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그렇고 저는 네. 홍성갑 덕질인이고요. 저는 왜 와 있는 겁니까 대체? 들으러 온 거지 뭐. 인삼에 대해 궁금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세트 메뉴야? 네. 엄청 관심 없다고 저한테 한 방 줬어요. 네. 쉬는 시간에. 그건 스판덱스 영웅전도 그러니까 나 사실 그렇게 젠장. 말하고 싶었는데. 시작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오늘 방송 내용 이상하다. 그러면은 저 농축산인에 앉혀놓고 네. 샹치 이야기 추가게 다 들어. 왜 건기식품 중에서 최근에 가장 유행인 게 진짜 루테인이에요. 루테인.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산균. 지금 루테인하고 유산균 시장이 엄청 컸고 그 앞에는 뭐였을까? 전 시즌은 글루코사민. 이 건기식품만큼 유행이 굉장히 빠른 게 없어요. 트렌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네. 빠르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오래 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아로니아 열풍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엄청 피터하고 맨날 말하잖아요. 아로니아 사태 난다고. 예, 우리 저 원조 아로니아 개발자로부터.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버렸잖아요, 그걸. 네. 네. 그러니까 이 추석 이후에 또 당바라고 하죠. 당바. 그게 뭡니까? 당바가 아니라 뭐지? 당마. 당마에서 제일 많이 쏟아지는 게 당근 마켓. 네. 아, 나도 닥터마틴인 줄 알고. 제일 많이 쏟아지는 게 이게 스팸하고 그다음에 퀸찬치하고 그리고 홍삼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네. 대학생들이 땡근마켓을 많이 찾는 이유죠. 네. 예, 추석과 설날에 그 생활에 아주 귀중한 내 돈 주고는 못 사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그래서 홍삼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예 라벨도 안 뜯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 손으로 인삼 사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홍삼을 아마 이렇게 직간접적으로는 드셔보시거나 홍삼은 저희 세대는 네. 이제 부모님 선물로. 그렇죠. 명절 때는 좀 많이 하고요. 그렇다면 진짜로 이거는 더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삼차를 마셔봤을 때 과리평. 우와. 네. 마셔본 적은 있어요. 있죠. 근데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80년대에는 각 집마다 커피랑 그리고 인삼차를 젖빛용으로 항상 맞아요. 예, 개비해놓고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먹고 싶다가 예. 물 묻혀주고 손님이 와야 인삼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90년대 말까지는 각 학교 대학원 조교들이 왜 이렇게 그 교수님들 와서 이렇게 하나씩 먹어야 되니까 이 커피하고 인삼차를 반드시 구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갈 때 선물로. 그래서 지금 이 흔적이 어떻게 남았냐면 이제 외국 분들한테 선물하긴 좋은 걸로. 인삼차가. 네. 네. 아직도 그렇게 여겨지죠. 이제는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니까 맛있는 거 이것저것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이 그냥 멀리 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이자 참 가보기 힘든 관광지일 때는 그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팔 게 없다고 생각하던 자부심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꺼내는 게 인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멤버들은 인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삼계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조그만 인삼. 예, 그러니까. 그건 3년산인데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예. 뭐 근데 그 정도죠. 그래서 인삼을 좀 직접 사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어떤 특산품이자 또 역사적 산물이고 그에 또 과잉한 스토리텔링이 붙어있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 또 3위 안 받아서. 네. 그것도 또 아니라고 막 그래서 홍삼을 먹으면 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홍삼 열풍이 왜 불었냐면 드라마의 영향이 컸죠.
자, 한 번 매실 열풍이 불었던 거는 2000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였고요. 예, 그리고 홍삼은 대장금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양반한테 인삼을 써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때 아마 최여진 씨인가? 김여진 씨인가? 그 모르겠어요. 대장금의 스승님이 의녀가 네. 홍삼을 막 하는 걸 나와서 그때 엄청나게 또 열풍을 한번 탔죠. 근데 이게 아까 그 UPD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삼 농사 짓는 집이요. 와, 돈 좀 벌었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꼭 그 국도변을 지나가다가 까만 천막이 보이면 저 집은 돈을 많이 벌겠군. 이러면서 네, 한마디 네. 하고 지나가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인삼집, 그리고 뭐 돼지 하는 집, 몇 군데가 이렇게 돈 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최근에 이 인삼값이 너무나 대폭락 사태입니다. 그래서 인삼산업 위기에 대한 어떤 언론 보도가 최근 몇몇 언론사 특히 뭐 조선일보라든가 좌우를 막론하고 이제 등장을 하니까 MBC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JTBC 다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정적이죠. 막 이렇게 인삼 지금 캐야 되는 시기거든요. 보통 8월부터 10월 사이에서 하는데 인삼을 이렇게 트랙터로 막 갈아버리는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정부의 대책을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댓글이 싸늘하죠. 그렇죠. 그냥 괄호 품목 자리에 괄호 넣고 그냥 준비되어 있는 프리셋 기사가 있을 거예요. 네. 땡땡갑 폭락의 수확 포기 트랙터로 갈아엎어. 네네. 땡땡 군의회 땡땡 의원 땡땡 가격 폭락 대책 마련해야. 여기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번 시즌엔 인삼이었어요. 그래서 일견 이해가 이번에는 저도 대중들한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삼은 기호품이니까. 뭐 담배값 폭락했다고 담배값을 보존하려 그러면 아무도 뭐야 막 이럴 텐데 비슷하죠. 뭐 인삼이 식량도 아니고. 네. 그리고 막 그 소문이 되게 커요. 아, 돈 되게 많이 번다는데 왜 징징거려? 이런 게 지금의 여론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인삼이 지금 수확하는 거는 언제 심었냐면 2016년에 심어놓은 거죠. 5년산. 예, 5년산이 아니라 6년산이 아, 그렇죠. 1년 정도를 묘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새싹으로 키운 맞아요, 다음에 맞아요. 옮겨서 6년산일 수도 있고 5년산일 수도 있고 직파 방법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씨앗을 뿌리게 되면 6년산입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고요. 그래서 홍삼의 원료와 그리고 이 생삼이라고 하거든요. 수삼. 이게 거의 지금 추정컨대 약 2조 원대가 창고에서 썩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긴 합니다. 창고에 얼마나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창고에 있다. 지금. 네, 원료를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홍삼은 딱딱해서 안 썩는데 홍삼을 만들기 위한 이 수분 가득한 생삼인 수삼은 너무 잘 썩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만 먼저 공유를 드리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인삼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인삼 얘기는 많이 들었고 특히 우리가 이게 시험 볼 때 한국에 왜 이런 있잖아요. 뭐 조선 시대 때부터 해서 고려 인삼 뭐 개성상인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 고려 인삼이 뭐냐면 농경 분야에서는 최초로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라는 명칭으로 국가 무형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인삼 재배 자체가 네. 국가 무형 문화재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는 농산물이자 문화재이자 그러니까 문화재가 된 농사가 있군요. 네. 그래서 향후 유네스코 인류 문화 무형 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삼 농사 자체가요? 신기하네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여기 무형 문화재로 등재된 게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예요. 김치가 아니라. 전 국민이 전수자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순창군이 지금 준비하죠. 고추장, 된장 담그는 거. 아, 고추장 된장이 아니고 그걸 담그는 문화가. 네, 그게 무형 문화재예요. 네. 한꺼번에 김장도 왜 유네스코에서 이거 되게 좋은 문화야라고 함께 모여서 하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김치 이렇게 김장 나눠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컨텐츠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최근에 한국의 이런 문화 컨텐츠 제작하는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왜 저기 있잖아. 서산에 경운기만 끌고 가도 수억 뷰가 올라오잖아요. 극한의 힙함으로. 네. 머드넥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잘 해내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언제가부터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이 금산군의 경우에는 세계 중요 농업 유산에 2018년에 이 금산 인삼 농업 자체가 등록이 됐어요.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인삼이 등록된 것도 아니고 농사법이. 네. 그래서 세계식량농업기구가 전 세계의 어떤 전통적 농업을 지키거나 아니면 아주 예쁜 경관 있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경관이나 생물 다양성 등등등을 해서 200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가지를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산도의 구들장 논,
논의 구들장 논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섬이니까 척박해가지고 완도에 있는 청산도. 그래서 이렇게 왜 구들장이라는 게 돌을 켜켜이 쌓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을 받게 하잖아요. 이게 논이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돌을 해서 약간 계단식 논? 이게 우리나라 1호예요. 그리고 제주도의 밭담. 그러니까 밭에 담을 쌓아가지고 농업을 하잖아요. 바람 너무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관이 굉장히 예쁘니까 이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금산 인삼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일원에 이 문화 자체를 등록하기 위해서 금산구에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는데 심사위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농민들이 한복을 갈아입고 하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과하게 막 시연을 해주고 그리고 삼장제라 그래가지고 이놈의 나라는 적당히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수학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그대로 또 다시 재현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삼 재배 어쨌든 최적지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 자체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지금 뭐 담양 대나무밭하고 그리고 하동 차가 등록이 됐는데 저도 이런 거 뭐 해봤자 뭐해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또 한중일 간의 경쟁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예. 이번에서 장릉 있잖아요. 김포에. 네. 장릉이 보이는 곳에 아파트가 되게 높게 올라오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한중일 주도권 싸움에서 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중요한 거. 주요 경관 근처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네. 그게 아마 불법 건축물이죠. 네, 불법 건축물이어서 그거 지금 청와도 올라왔잖아요. 철거 시키라고. 네, 유명했죠. 잠깐 그 한창 요즘 붐인 이야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청이 어쩔 수가 없네. 이미 지었으니까 납둬야지 그러면 나머지 그 동구능이 등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막 다 취소하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켜야 될 원칙이 많아서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쨌든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 지정한 중요한 농업 유산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 도별로 인삼의 주산지들이 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파주, 아직도 김포. 파주, 김포, 포천 이런 곳에 있고 강원도는 보통 홍천. 네. 예. 충남이 서산금산 부여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금산이 엄청나게 노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기는 써 있습니다만 말씀 안 해주신 금산 휴게소. 네. 가면 너무 무서워. 저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일단 이름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인삼이라고 써 있고 그 금산 휴게소라는 이름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진격의 인삼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격의 인삼이에요. 네. 그리고 인삼은 필연적으로 인체인데 누드잖아요. 그리고 짝다리를 짚고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깨가 좁아요. 네. 너무 무서워요. 걸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금산 인삼랜드의 휴게소는 화장실 앞쪽에 그게 있는데 밤에 이렇게 들어갔다 화장실 나오면 너무 무서워. 그죠. 미친 변태가 서 있으니까. 근데 거인이야. 짝다리를 짚고 있고. 그 포즈에서 운동성이 느껴진다고. 이게 좀 만드는 김에 웬만하면 위에 이렇게 풀하고 꽃까지 같이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거 안 만들고 위에 자른 걸로 만들면은 다른 걸로 자꾸 보이거든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의 역설은 뭐냐면 그만큼 쓰러져 가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우리가 쌀 얘기 들으면서 배운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호를 자꾸 얘기하는 건 예전처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번영하고 있으면 보호할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런 사라지는 것들에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인삼 이야기이지만 뭐 어쨌든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최근 인삼 산업의 위기를 잠시 이야기를 해야겠죠. 국내 최대 인삼 거래 지역이 충남 금산입니다. 저는 충북 음성 쪽 출신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조금 자본이 되고 힘이 있는 분들이 인삼 농사에 많이 도전을 했어요. 음성과 옆에 좁은데 어디죠? 증평. 이곳이 증평. 인삼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증평은 지금 최대 홍삼 이 가공 센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농업 역사에서 담배와 인삼과 고추는 가장 대표적인 환금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능력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근데 셋 다 엄청 힘든 농사네요. 그렇죠. 그걸 우리 동네에서 다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났더니 인삼하고 난 다음 지금 뭐는 수박. 더 힘들어. 무거워가지고. 그니까요. 예. 이게 금산 지역이 최대 거래 지역인데 일단은 수삼과 파삼이라는 불리는 원료삼이 있어요. 수삼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생삼. 네. 예. 생삼이고 파삼은 뭐냐면 좀 상처받은 애들. 캐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원료로 써요. 홍삼에. 그러면은 먹태.
그러면은 이렇게 그 표지판 같은데 수삼 파삼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수삼과 파삼을 파는 건지 수삼을 나한테 팔라는 건지 그러니까 수삼을 파는 츤데레 새끼인지. 파삼은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사고 이건 주로 이제 원료를 쓰는 그렇죠.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네, 못생긴 토마토처럼. 네, 그래서 한국 인삼협회라고 그냥 할게요. 인삼협회에서 발표를 한 달 전 거에 기준으로 하면은 수삼이 한 뿌리가 그 75g 정도 된대요. 그래서 10뿌리를 보통 한 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10뿌리 기준으로 거래를 했는데 시세가 약 29,000원입니다. 750g. 예. 근데 2년 전에는 얼마였냐면 거의 3만 원이 넘었던 거죠. 예. 한 채예요. 네네. 그러니까 10뿌리. 네. 10뿌리에 뭐 4만 원 이상 넘어갔었는데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거의 27%, 30%가 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하얀 곡선을 꾸준히 그려왔다는 설명이잖아요. 꾸준히 그려왔는데 근래에 이렇게 확 그려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파삼 특히 이제 가공용 원삼은 킬로그램 단위로 거래를 하는데 1kg이 지금 22,000원이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지금은 10,000원대로 떨어졌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10,000원이라는 게 심리적인 모든 걸 무너뜨리셨대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은 다 깨졌습니다. 네. 부자가 아니겠는데요? 아, 그렇죠. 게다가 예. 10년 동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잠깐 이 삼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수삼은 이제 우리가 배웠고 파삼은 이제 수매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쨌든 좀 파절이 나서 홍삼을 쓰는 거고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천삼이죠. 천삼 같은 경우에는 잘 말려가지고 이게 제일 높은 등급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천삼을 한번 선물을 받았거든요. 정관장에서 나오는 거. 네. 어떤 식으로까지 포장을 해놓냐면 10뿌리가 들었는데 이제 딱딱하게 말려져 있죠. 근데 이거를 그 나무 관 있죠. 관짝 같은 데다가 네. 나무 상자에 넣고 되게 고급 화선지 같은 거 수분을 잡으려고 하나 봐. 그러고 난 다음에 깡통에 넣어서 밀봉을 시켜버려요. 옛날 왜 스팸 돌돌돌돌 까는 그런 것처럼 해서 아예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근데 나무 박스 채로. 나무 박스가 또 이렇게 큰 깡통에 들어가 있어요. 우와. 근데 그게 얼마? 120만 원. 근데 그런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닭에다 넣고 삶아서 우리 아버지가 우와, 플렉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거를 뭐 따려 먹을 방법도 없고. 제일 현명한 건 땡근마켓이긴 한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까지 비싼 건지는 몰라서 저 그때는 어떻게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홍삼은 뭘까요? 홍삼은 구중구포. 그거는 흑삼이에요. 아! 틀렸어요. 너무 어려워. 구중구포는 흑삼이고 홍삼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 수삼을 한 번 삶아가지고 그리고 건조해서 제조한 인삼, 홍삼입니다. 흑삼은 되게 비싸요. 그거는. 그리고 워낙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그거는 약간 내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이렇게 해서 비싸게 팔리고 하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간의 수공업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불황의 원인이 역시 이 코로나19가 당연히 있겠죠. 작년에는 좀 잠깐 반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삼은 기호품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이 불경기에는 순서를 정해요. 안 먹어도 되는 것들. 안 먹어도 되는 것 중에 가장 뭔 게 영양제 같은 거. 그래서 건기식품 시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화랑일 때는 그래도 좀 돼요. 그렇죠. 근데 불황일 때는 지금 당장 몸 아파 죽겠는데 영양제 찾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코로나19가 괴로운 게 그거죠. 네. 코로나19가 찾아온 이후로 못 벌게 된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네. 코로나19가 찾아오자마자 경제가 확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죠. 대신에 불경기와 비슷해 보이니까 불경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경제가 안 좋은 사람보다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연구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그렇기만 해도 사람들이 지금 돈이 안 도는 때라고 오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차 엄청 팔렸죠. 네. 돈 쌓여있는 사람들 네. 위주로. 집도 엄청 샀고요. 땡긴다고. 인테리어. 예. 저희 작은 인테리어 하시는데 너무 바쁘세요 지금. 주식도 화랑이 됐죠. 다만 불경기라고 다들 이야기할 때 홍삼이 피해를 봤나요? 예. 네. 작년 인삼 주산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나 큰 홍수를 입어서 이게 가림 시설이죠. 해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인삼밭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갈아엎고 또 심자가 아니라 얘는 벌써 한 3년 전에 심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농민들은 그럼 진짜 건질 게 없고 너무 투자한 비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 그거를 좀 빨리 수확을 한 거예요. 6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냥 3년근이면 보통 삼계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해서 이미
엄청 그 재고량이 많았는데 여기에 올해 또 수확까지 해가지고 수확을 앞당겨가지고 같이 두 개가 만나니까 지금 창고가 수확량이 생각보다 네. 너무 많이 늘었군요. 창고가 지금 터져 나갈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중부지방 아래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 한 며칠 또 겁나는 때가 있었어요 올해. 네. 근데 경남 전남에 조금 오고 조금 많이 온 날이 며칠 있고 말았거든요. 그러면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도 그런가 보다 네. 하고 싹 걷어들였다. 네. 이러면 더 악화되죠.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약에 그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은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농민들도 그래도 원료값이라도 걷어야 되니까. 그 옛날에 기가 막힌 뉴스 본 기억이 있는 게 시골 지역에서 인삼 도둑이 많이 네. 생긴다. 그래서 인삼 도둑이 다 했다고 기사를 클릭했는데 피해액이 몇십억인 거예요. 그럼요. 아주 초창기 캡스 형태거든요. 80년대에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인삼의 그 울타리, 인삼밭에 울타리 쳐서 건드리면 삐삐삐 소리가 나는 게. 그 인삼 때문에 개발이 네. 됐군요. 그리고 이제 인삼지 자재들은 불침번. 네, 항상 후레쉬를 들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는 고라니하고 도둑 둘이 있는데 그래도 요새 이제 좀 사람들이 도둑은 없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어요. 공급 과잉 상태고 또 소비 침체까지 맞물려가지고 이 인삼 가격이 지금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역 축제. 금산 인삼 축제가 엄청 커요. 거기 요새 축제 놀러 왔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인삼 튀김이 되게 맛있거든요. 인삼 튀김과 그 인삼 튀김이 하나가 한 3,000원인가? 뭐 어떻게 그래요? 인삼 튀김 하나랑 그리고 인삼 막걸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축제 음식이거든요. 지금 제니가 굉장히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예 왜요? 튀김은 프리셋이라 땡땡 튀김은 잘 튀기면 네. 맛있어요. 인삼 튀김 맛있어요. 근데 아마 막걸리 없으면 안 가셨을 거예요. 네. 또 그 인삼 막걸리는 또 뭐냐면 지금 약간 핵심은 축제 아니야 축제. 느끼라고 인삼을 썰어서 넣어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축제가 캔슬되면 네. 어마어마한 재고가 쏟아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200만 산천어 축제 매고. 때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도 산천어 축제 때 희생되려고 이민 온 그 친구들이 수백만 마리가 남아가지고 뭐 튀김으로 팔고 추어탕에 걔네들 들어가고. 그래서 200만 명에서 뭐 거의 300만 명까지도 놀러 오는 그런 축제고 행사 뛰는 가수들도 이런 축제는 진짜로 돈 많이 받거든요. 네. 트로트 가수들. 네. 뭐 어쨌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인천공항에 면세점에 반드시 있는 게 정관장 같은 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안 가는 네, 섹션. 그래서- 근데 안 가는 너무 넓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팔어?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들도 많이 안 가고 안 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야. 오는 게 문제군요. 사실은 관광 상품으로 홍삼만 한 게 없었거든요. 인삼만 한 게 없었거든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면세점이 밀어내는 물건들을 보고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삼을 엄청 밀어내니까 인삼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문제네요. 그리고 여기에 오래전부터 이제 징후적. 뭔데요? 소비 패턴의 변화. 루테인과 유산균을 먹지만 우리가 만약에 제일 난감한 게 저 같은 사람도 이 생인삼, 수삼 선물 받으면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비싼 천삼을 받아서도 삼계탕을 끓여 먹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안 산다는 거죠. 수삼을 어떻게 먹었으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은 나요. 항상 때 되면 이렇게 환절기 되면은 그냥 엄마가 그래도 몇 뿌리 사다가 뭐 대추 넣고 좀 끓여주던가 아니면 한 10년 전까지 그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도 이 인삼을 썰어가지고 왜 꿀에다 재가지고 그렇죠. 차처럼 먹거나. 네. 근데 이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죠. 그래서 그런데 생삼인 수삼이 아니라 주로 홍삼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졌어요. 그럼 홍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인삼도 잘 팔려야 되네. 근데 그건 아닌 거죠. 홍삼 사탕에 홍삼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거의 안 들었죠. 홍삼 향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콜라 맛 캔디에도 콜라가 얼마 안 들었거든요. 그건 너무하잖아. 네. 그래서 이 홍삼 제품에는 뭐냐면 주로 홍삼 고형분, 홍삼 이 원료가 당연히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격 저항이 세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맛을 선호하지도 않아요. 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기준이 내려온 거죠. 덜 넣죠. 네. 그래서 홍삼 농축액 제품, 엑기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고형분이 약 60% 가량이 들어가지만 추출을 해가지고 왜 만든 제품 있잖아요. 다른 거. 그런 것들은 0.5에서 5% 정도만 들어가도 홍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아주 먼저 뭐 사탕이나 드링크류라고 하죠. 그거는 0.03%? 홍삼 향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도. 네. 그러니까 제조업 통풍 같은 거네요. 입만 스쳐도 2년이랬어. 아이고 아파.
아니 이제 제조업계의 요구는 계속해서 핵심 재료를 덜 넣는 쪽으로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누이와 매부 중에는 인삼이 빠져 있죠. 예, 언제나 이런 식이죠. 제일 중요한 컨텐츠가 빠져 있죠. 점점 더 뺐더니 제조업계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치도 점점 낮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홍삼 제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기능성 원료 일단 최소 4년근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4년근 이상 된 거를 이 진세노사이드라는 이 성분이 중요하거든요. 네. 알아요. 예,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함량이 몇 그램이냐,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항상 명절 때 약간 달력 기사 형태로 수많은 홍삼 제품을 사다 놓고 소비자 단체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가격 대비, 이게 진세노사이드가 맞아요. 얼마나 들어갔다. 맞아. 추석 때마다 그런 기사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삼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그램당 2.5mg이 들어가야지만 홍삼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일반 가공식품 홍삼 음료나 액상차나 고형차 이런 것들은 그냥 홍삼 성분이 들어갔다. 그것만 확인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료는 인삼인데 인삼과 홍삼은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이러니네요. 홍삼 네. 열풍이 불면서 인삼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그 효과로 오히려 인삼의 쓰임이 더 적어지는. 그런 악순환, 이제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악순환이고, 한의사들도 홍삼에 대한 고통이 좀 있대요. 옛날에는 와서 첩약을 지어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사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이 많고, 한약 냄새도 나고, 또 거기다 당귀도 집어넣고 이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침 맞아가지고 돈은 안 되거든요. 그죠. 약을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모든 한의원이 사실상 약방의 역할을 메인 잡으로 삼았는데, 의약 분업이 되기도 했고, 이런 제품들이 너무 단순해졌기 때문에, 모든 한의원이 다 양령시에 한 달에 한 번 장 보러 오던 시절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충돌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계탕도 많이 안 먹는 거죠, 이제. 그 복날의 음식의 문화 패턴도 변해서 네. 뭐랄까요? 먹는 패턴이 어떻게 변했냐면 삼계탕을 먹을 때 제가 좀 골이 따분한 사람입니다. 발골을 다 하고 먹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고 겁나 빨리 먹어요. 그때쯤 되면 식어 있으니까. 저기. 뼈해장국 먹을 때 1시간 40분 걸리시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 없어 계속 발골만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인데 옛날에는 비싼 거지 하면서 먹다가 요즘은 그냥 대출한 인삼을 빼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꽤 나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발골은 나중에 하겠지만 인삼이랑 대추 빼고 먹더라. 그리고 삼계탕을 잘 안 먹고 오히려 치킨은 좀 많이 팔리고 그리고 해산물 쪽으로 많이 옮겼대요. 전복. 아, 네. 그렇군요. 네, 민어. 근데 진짜 요즘은 복날에 꼭 삼계탕을 먹는다는 인식이 아니고 그냥 닭 먹으면 된다는 인식이잖아요. 그리고 삼계탕 얘기해도 보통 전복 먼저 떠올려요. 전복. 위에 전복이 있으면 뭔가 돈 쓴 기분이 들고. 그렇군요. 예. 능이백숙 같은 거. 아, 맞아요. 예. 아, 능이. 자, 그러면 홍삼 하면은 어떤 브랜드가 뿅 하고 떠오르세요? 당연히 정관장이죠. 네. 자, 이게 전매제도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전매청. 네. 이거는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담배는 사적으로 팔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예. 요즘 세대는 모르는. 네. 네. 한국담배인삼공사. 네,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담배 근데 사는데 오래 걸렸다고 누가 핑계대면 담배 사러 전매청 갔다 왔냐라고 말하던 시절. 네. 80년대. 그게 박스가 제일 커가지고 담배인삼공사 박스가 제일 커가지고 이사할 때 보면은 차에 온통 담배인삼공사 박스였어요. 아, 네. 백보루 네. 박스. 네. 근데 지금 담배하고 인삼은 좀 분리가 됐어요. 민영화 됐거든요. 인삼 그렇죠. 부문은. 네. 왜냐하면 담배는 그래도 명분이 있는 거지. 이거를 다 민영화 시키면은 너무 신나서 담배를 더 많이 필 테니까. 그래서 글로벌이 됐죠. 네. 그래서 이 인삼공사 이제 투모로우를 KGC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네. 역사는 길어서 왜 정관장이 항상 자기네들 브랜드 얘기할 때 100년 넘은 기업이다. 1899년부터 했다. 대한제국의 국내부에서 그때 고종 때부터 했던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19년 동안 이 전통을 유지했다라고 얘기해서 로고도 바꾸고 굉장히 이거를 인지를 시킨 사람이 손혜원. 네. 예, 디자인 브랜드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모범이래요. 리뉴얼한 거에 모범. 아주 확 바꾸지도 않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예. 저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성깔과 능력은 상관이 없다. 아니, 그 사람이 했던 것, 그 국회의원 하기 전에 했던 것들은 다 그래요. 잘 했고 모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19년간 뭐 고려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인삼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가 뭐 인삼의 어떤 종주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주는 데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죠. 네. 그런데 이 홍삼의 역사를 보면 한국에서 특히 이 홍삼 전매법이라고 있었거든요. 전매라는 거는 국가가 독점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전매하는 품목이 뭐냐면 소금. 아주 오랫동안 많이들 괴롭혔죠. 소금 내놔라. 그리고 소금, 그리고 새우젓 같은 거. 그러니까 전매까지는 아닌데 거의 국가가 관여하는 중요한 젓갈이 새우젓. 그리고 홍삼, 담배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새우젓을 없이 못 살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철광 같은 거. 그런 것들 함부로 못하게 하는데. 석유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 인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때부터 굉장히 국가 전매 사업으로 다뤄왔다라는 거고, 주요 이 팔고 사고 그리고 투자해서 신고한 사람들이 개성상인. 그래서 개성상인의 큰 돈을 만지게 해준 게 홍삼인 거야. 이것도 전통에 의거한 측면이 있네요. 네. 옛날에 무역이 조선반도에서 별 볼 일 없을 때 무역되던 가장 큰 품목 중에 하나가 인삼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해외의 상인들한테 잠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물건이라고 봐도 좋으니까 보통 그런 것들이 전매 대상이 되죠. 생필품이 아니라면. 그래서 정관장 일단 이 브랜드를 먹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인삼공사가 이렇게 그 분리가 됐거든요. 2002년에 떨어져 나와요. 그 담배 인삼공사에서 인삼은 이제 민영화돼서 떨어져 나오는데 네. 여기 또 되게 독특한 스토리텔링이 붙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홍삼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아니라 조선 말에 되게 중요한 상품인 거는 분명해요. 은화로 맞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조선에서 뭔가 팔아볼 수 있다라면 이것뿐이거든요.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고종의 내탕금. 즉 뭐냐면 왕실 주머니. 네, 왕실 주머니 1884년에 이 홍삼 무역에 있어서 되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대요. 고종이 내탕 부족, 즉 돈이 부족하니까 홍삼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정관장. 정관장이라는 게 국가가 보장한다고 도장 꽝 갖다 박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홍삼무역의 어떤 주도권을 왕실에 굉장히 집중시켰고 그거를 좀 대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개성상인들이 이제 많이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왕실에 배정된 홍삼이 어용삼이었대요. 이름이 그렇게 불렀대요. 이제 임금 거라고. 네. 아, 그래서 어용삼이요? 네. 이렇게 임금의 말만 잘 듣는 삼이 아니고. 인삼 거짓말 겁나 하고. 네. 저기 딴 삼 막 꼬셔오고. 그렇죠. 친정부적 프로파간다를 일삼고. 네. 그때 거래했던 거는 인삼보단 홍삼, 왜냐면 보관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민영익이, 이 홍삼을 팔아가지고, 고종의 돈 70만 원을 홍콩 은행에다 집어넣었다 하더라고요. 지금의 HSBC죠. 네. 근데 그거를 해석하고 싶은 거지, 후대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고종이, 네. 이게 또, 이렇게, 독립자금으로 쓰려고 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막 스토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장 브랜드를 위한 100년짜리 스토리텔링.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금은 그래도 정관장이 1조 클럽이에요. 1조 클럽. 잘 팔리는 네. 물건이다. 1조 매출액이. 아무리 그래도 1층의 간판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경주의 시내를 걷습니다. 저기는 경주빵 하나 만들어서 먹고 산다고?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놨죠. 서울 시내는 월세 내기가 비싼데도 정관장만 파는 가게들이 있죠. 네. 그럼요. 물론 안에 들어가 보면 딴 것도 소소하게 파십니다만 메인 메뉴는 정관장이에요. 아직 되긴 된다는 뜻일 거예요. 근데 정관장도 이 정관장은 홍삼 브랜드거든요. 정관장 안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집속력이 세서 그 고민은 또 있대요. 왜냐하면 아로니아 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 허브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정관장 하면 홍삼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렇죠. 또 브랜드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에서 좀 고민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강력한 홍삼 브랜드가 하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출도 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 같이 흔들리는데 또 한 축으로는 뭐냐면 한삼인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농협의 브랜드인데 어떤 한 농협의 브랜드예요. 인삼 농협이 되게 많아요. 11개 있어요. 그래서 천지양 뭐 이래가지고 각자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건 정관장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삼인을 비롯해서 농협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XSFM 나오면서 농업 이야기하면서 제일 허무한 게 농협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입도 아프고 보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힘 빠지게 하는 대목에서는 언제나 농협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몇 번 유피디님이 농협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넌지시 말씀해보시면은 네. 아주 빠르게 후퇴하시는.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네. 진짜로 시키면 아주 빠르게 늙을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조그만 나라에 전국의 인삼 농협만 11개예요. 11개가 존재한다는 건 11개 지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지금 전체 인삼 농가 한 2만 농가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잘했던데 혹은 좀 파워가 있었던 때는 정관장하고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협이기도 하고 가끔 가다는 아모레 퍼시픽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레 퍼시픽이 오설록 그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11개의 인삼 농협들이 각 지역에서 인삼 농가와 당연히 계약을 맺겠죠? 그러면 열심히 수삼을 재배를 해요. 그래서 홍삼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 봐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나마 그냥 한삼인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브랜드가 11개예요. 막 천지양, 천지인 뭐 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저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이죠. 좌표. 좌표란 말 모르죠? 좌표 찍으면 거기 몰려가서 댓글 좌표 다는 말고 거예요. 좌표다 좌표 막 이러면서. 좌표. 나이스, 나이키 할 때 나이스. 좌표 자기? 네, 좌표라고 하죠. 저희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좌표 브랜드의 이미지를 또 심지어 여기다 갖고 있어요. 농협계 오히려. 그렇죠. 레드 오션일 때 뛰어든 후발주자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농협도 죽을 맛인 거예요. 인삼은 잘 안 팔려서 지금 창고가 터져 나가는데 계약은 재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수매해라. 그런데 이 수매해가지고 창고 보관 비용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농협은 발 빼고 싶은 거군요. 아 그렇죠. 적극적으로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처음에 그 11개의 브랜드를 만들 때만 해도 아니 한 군데만 있으니까 정관장이 가격을 제대로 쳐줄 수 없을 것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로비해가면서 몇몇 농가들 빼오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얘기 듣고 그거 믿었던 농가들이 지금 안 사줘가지고 망하게 생긴 상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협의 홍삼 브랜드는 항상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정관장의 짝퉁. 정관장이 뭐 만들어 놓으면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전략이기도 하대요. 헷갈리게. 디자인도 비슷하게. 아니 그럼 뭐 진관장 이렇게 이름을 줬지.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롯데제가 택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거 저는 2년에 한 번씩 롯데 초코파이 삽니다. 왠 줄 아세요? 왜요? 잘못 봐서. 어쩜 그렇게 감쪽같 닌자요, 닌자. 신호비 제과 어때? 그런 전략이 하는 거잖아요. XSFM입니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효모.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또 이제 농가들은 서로 이제 원망이 쌓인 거죠. 인삼 농협이 인삼을 좀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게 원래 농협이라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그렇죠. 열심히 팔아주는 게 역할인데 이거는 뭐 인삼 농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협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뱅크다, 뱅크. 이자 놀이를 계속 해왔던 거죠. 신용사업을 좀 하고. 실제 그렇죠. 농사랑은 상관없는. 네. 그리고 계속 생산자들이나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야 니네 각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장을 하나 지어놓고 많이 안 팔리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굴린대요. 심각할 때는 한 번 돌린대요. 한 번.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라. 아니 그러게요. 농협 브랜드만 11개가 있으면은 장사는 당연히 안 되죠. 네, 하나로 그래서. 그냥 해야지. 근데 네. 그래야 정관장하고도 뭔가 라이벌이 될까 말까일 텐데. 근데 제가 보면 이 여적지 농협이 하는 브랜드 사업들이 이 지자체의 브랜드 사업들하고 비슷해서 근데 지자체는 뭐 국가로 뭉칠 수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중앙회가 주도해서 뭘 하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마케팅도 좀 제대로 해라 하는데 이제 그건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농협 이야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네. 아, 이런 식이군요. 농협 이야기를 하면은. 언젠가 터질 둑 맨 위층에 농협이 자리 잡고 판 펼쳐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떠내려가는데 농협은 뭔가 밧줄 메고 있었고 그 위에는 이제 계약한 농민들이 타고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인삼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까 갑자기 인삼 농협의 조합장들하고 이제 사람들 와서 이제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농산물이 폭락을 하면 일단 정부에다 대책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럼 니네도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걸 풀어달라 그러죠. 군대 납품. 군대에 인삼 들어가면 6년근 그런 고급 인삼이 들어가면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한 뿌리씩 주워 이렇게 빨아먹으라 이럴 수도 없고. 제가 아는 저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저와 함께 근무했던 사병식당의 병장들은 보통 고추장범을 튀기거든요. 테스트할 때. 이거 어때? 그러면서 몇 개 갖다 주고. 아니, 맛있겠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인삼깍도. 그래서 그 얘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들이 요즘은 인터넷 편지도 쓰고 전화도 민원도 넣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들은 인삼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삼 깍두기를 먹고 아니면 그 다음에 만만한 게 학교 급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세울 만한 대책이 아니에요. 아, 이게 기호식품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되는군요. 무랑은 다르다. 네. 부조리라고 생각해도 좋은 게 어떠한 업계가 흘러가는 흐름에 타가지고 사실상 언리미티드 서플라이를 받은 거예요, 농협은. 네. 받을 만한 제품을 원료를 다 받고 수익을 낼 만한 걸 다 내서 결국은 지주회사 금융회사의 배를 불린 다음에 안 될 법하니까 농업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장을 끼워 넣으면서 국가 돈을 빼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점점점 시민들은 더 싸늘하죠. 농협을 위한 농협이잖아요. 네, 길러놓고 대책 세워달라고 그러고 맨날 만만한 게 군인이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한국의 인삼 산업의 구조를 좀 보기는 해야 돼요. 일단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지정포가 있어요. 지정포. 이게 원래 전매제다라고 했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정포는 뭐냐면 예전에는 홍삼포로 운영을 하던 국가의 것. 즉 그래서 5년근 이상의 인삼 경작지고 이건 한국인삼공사가 계약 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 단계에 어쨌든 좀 파워가 있는 농민들이 좀 해요. 네. 그리고 현재 계약 재배 면적에는 농협중앙회하고 그리고 인삼농협 이건 그 품목조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나머지 계약 재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벙벙벙벙 떠 있는 이 자율 농민들이 갈 곳이 지금 너무 없다라는 거죠. 자, 4년근 이하의 인삼 경작지인 이 한국인삼공사하고 이제 계약 재배를 하는 곳은 괜찮은데 이 생산자가 자유롭게 재배를 해서 팔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났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누구나 다 농업 대책을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손쉽게 계약 재배를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계약해줄 주체가 뻔하네요. 네, 없어요. 그리고 그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나설 리가 없고 이게 남 네. 일이면 그냥 쉽게 댓글 달듯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딴 거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비겁한 게 이 일을 그 농민이 했던 이유로 이윤을 너무 많이 내서 의리를 지켜야 할 업체들이 좀 있네요. 지금 점점점 계약 재배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자율적으로 해서 상인들이 사가는 구조인데 이게 또 수삼의 유통 경로가 너무 특이해요. 계약 재배를 하고 나서 가져가는 거 말고 이 민간 시장에 그러니까 자율 재배를 한 이 판매 경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주로 80%가 금산 수산센터에서 거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간 시장에서 일단 금산 수산센터로 보내고 뭐 나머지는 풍기 경상북도 영주 풍기가 좀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바로 금산이긴 하거든요. 가락시장이네요? 네. 금산 수산센터를 경유하는 소비자에게 분산되는 경로인데 문제는 이 금산 수산센터의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가격을 경매를 붙일 것 같죠. 경매가 아니에요. 그럼요. 금산 수산센터 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가격을. 아, 저 음악 저작권처럼? 예, 뭐 그런가 봐요. 저는 뭐 음악 저작권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론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발전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금산군청이 이제 평균 가격을 매달 5일인가 그때 제공을 해요. 이 정도의 가격이다.
그래서 이 가격 결정 과정이 이 금산수산센터의 도메인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니까 도대체 수삼의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생산자도 모르고 사실은 상인들도 일부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이런 상인들도 잘 모른대요. 이게 농산물으로 한국의 농산물로서는 좀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네. 가격 형성의 어떤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근데 문제는 이 인원이 480명도 아니고 48명쯤 돼요. 48명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원로 48명. 연준이잖아요, 연준. 그렇죠. 수산 민간 판매의 가격 결정권을. 그래서 이 48명, 한 50명쯤 되는 이 도메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수산센터 내 도메인들은 당일에 거래된 수산 도매 가격을 거래 참여자하고만 공유를 해요. 그리고 외부인에게는 가격 결정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주 폐쇄된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 이 이제 판매하는 거래 참여자들도 이걸 네. 노출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겁이라도 주고 그럼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진입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되게 조금 폐쇄적인 시장인데 의심스럽네요. 예, 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거래 물량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량 파악이 잘 안 돼요. 마약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면은 국가는 계획을 짤 수 없어요. 와, 그럼 제이지는 가면 더 싸게 사겠네요. 그렇지. 그냥 끈이 있으니까 나머지 뉴욕에. 그러다가 이제 전국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또 어떤 특정 집단이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와 그리고 유통 추적이 불가능한 문제 때문에 이 국내 인삼시장이 늘 지적받는 게 이 거래의 불투명성. 아니 근데 지나가다 갑자기 들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인삼이 마약이라는 게 아니고 거의 지금 마약 유통하는 구조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구조가 이러면은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해주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금산 수산센터가 1973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오빠가 몇 년생이야? 70년, 50년 정도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50년 된 48명의 카르텔은 이거 굉장히 호기심이 동하네요. 거봐 이제 재밌지? 네. 인상 재미없다 했잖아. 이런 음모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는 농업 농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손쉽게 다들 유통이 도둑이야. 그리고 이제 가락동 시스템을 개혁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쉽게 하거든요. 가락동 시스템이 경매 시스템이잖아요. 네. 1985년에 가락동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대체로 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거래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준의 우리나라에서도 경매를 붙여서 투명하게 하자라고 만들어놓은 가장 현대적인 시스템이 가락동 시스템인데 이게 정치가 이래요. 행정이 이래요. 1m를 지금 나가야 되는데 3cm짜리 임시방편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2년 뒤에 바꾸고 3년 뒤에 바꾸고 그런 식으로 100년 동안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감 나올 때마다 농축산인이 설명을 해줍니다만 이 가락동의 경매제도로 대표되는 이것의 문제는 그때 3cm 나가고 앞으로 못 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못 나가는 흔적을 하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오픈하고 패치 안 한 온라인 게임인 거예요. 단군의 땅. 이걸 지금 2022년에 하고 있는 거예요. 텍스트가 너무 빨라요. 이러면서. 오죽하면 가락동 그러니까 시장 도메인 제도와 그리고 이런 경매 제도의 어떤 경쟁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서 서로 팽팽한데 경동시장이었나요? 강서시장. 강서시장. 근데 한 글자도 안 똑같네. 예. 기억은 같아. 네. 가락동 시장 시스템에서 날 같다라고 막 뭘 하는데 이 인삼은 가락동 시스템 안에 2000년대 조금 집어넣어봤다 실패했어요. 왜요? 그나마 이것도 이 카르텔 누가 포기해요? 카르텔을 못 이겨서. 네. 아까 지금 투표권 달라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임금 격차 해소하라고 싸우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노예제가 합법인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인삼의 경우에는 이 경매 제도에도 도달하지 못한 저 먼 곳의 시스템 그리고 상인들이 와서 대충 몇 뿌리 뽑아보고 상태 괜찮네 해가지고 포전 거래 그러니까 그걸 밭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자들 쥐고 흔들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은 원래 이렇게 도매상들이 밭대기로 농민들을 등쳐먹으니까 가락시장의 경매 시스템을 가지고 온 건데, 근데 지금은 가락시장의 경매 시스템이 낡았다고 해가지고 시장 도메인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인삼은 아직도 그 도메인들이 농민들을 등쳐먹는 시스템에 멈춰 있다는 거죠. 네. 네. 금산군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산군에서 인삼이란 어떤 존재인가? 자, 군단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 딱 이제 알잖아요. 인구가 적다. 이제 5만 명쯤 돼요. 인삼과 그리고 금산에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추부 깻잎. 네.
그 깻잎이 훨씬 더 비싸요. 다른 일반 깻잎보다 추부면에서 나오는 깻잎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게 그 만져본 사람들은 보면 기억합니다.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명한 고장입니다. 주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인삼 제조업체 수가 우리나라에 593개, 약 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충남 금산에 438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인삼에 그러니까 뭐 경제용어로 얘기해봅시다. 마피아가 있을 텐데 그들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를 지금 찾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쉽잖아요. 그 48명일 것이고 48명이 그 금산에서의 그 거래가를 규정한다면서 그럼 금산에 있겠지. 그러니까 금산이 아니고 시칠리아네요. 근데 금산의 그렇죠. 인삼은 전국 인삼값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인삼값이 여기서 이렇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되면 수매할 때도 그게 가격이 기준되거든요. 나는 농협하고 거래하는 그 생산자니까 농협 니넨 나한테 제대로 줘. 근데 아니죠. 농협도 그 기준을 좀 보는 거죠. 그럼 농협도 그 43인에게 48인에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농협에도 손이 뻗쳐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격을 왜냐하면 그럼 농협도 너무 높게 쳐줄 수는 없는 거죠.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는 네. 거니까. 그런데 전체 한 74%가 다 금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인삼 제조업체 수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북이 조금 진안군 이런 데가 또 그 홍삼, 인삼 유명하거든요. 그러합니다. 그래서 전북에 한 55개 정도가 있고 백삼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번 쪄가지고 하얗게 말리는 게 백작소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246개가 다 금산에 있어요.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가장 술을 많이 먹는 지역. 네? 그걸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알지? 다 조사하죠. 전국적으로 음주량.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원도 고성 이런 데였는데. 그것도 인구 센서스 기법 중에 하나죠. 아, 예, 그럼요. 네.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보기가 술 판매량을 들여다보는구나. 아, 그러네요. 특이하게 술을 가장 많이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산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기사 링크 하나 드렸잖아요. 한국일보 기사. 이 금산에 판매 서비스직 그 사업체 즉 자영업이 많아요. 서비스 업체가 많은데 그 중에가 전체 금산군의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농업이 있을 것이고 뭐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약 53.5%가 소매업이에요. 이것도 되게 군단에서 특이한 구조거든요. 1,500개쯤 되는 그런 서비스 판매 업체에서 650개가 다 인삼과 관련한 업체들이. 이게 그 집산지 주변에 이제 전문적인 소매 업체들이 있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금산에 이렇게 일단 금산 터미널에서 내려 보면은 정말 기승전 인삼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리고 현금이 많이 돌잖아. 이게 왜냐하면 6년에 한 번에 6년 만에 그해 10월 달에 확 그냥 수매가 되고 돈이 돌아요. 어쨌든. 그렇겠죠. 이게 대체 정말 왜 이렇게 브레이킹 배드죠? 예. 이거 이제 고니가 이제 돈 사들고 가는 거죠. 겁나 한탕에다가 마피아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술도 되게 많이 먹고 그리고 이거 조사에 저도 엄청 웃었는데 바로 인근인 공주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이유가 우리는 인삼을 먹기 때문에 간 해독 능력이 좋을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대요. 아니 심지어 그 기사도 그렇게 시작해요. 인삼이 숙취해소에 좋다는 인식이 있다. 인삼 비즈니스 때문에 회식이랑 모임이 많아서 음주문화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하던 그 농담이잖아요. 담배 인삼공사.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아, 맞네요. 그 말을 실제로 하면 어떡해? 기사 끝은 그거예요. 금산 군의회가 절주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근데 제가 왜 이 인삼을 갖고 왔냐면 금산을 최근에 좀 출장을 몇 번 들어갔었거든요. 지역의 침체 수준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푹 꺼져 있는 동네도 참 오랜만에 봤어요. 인삼 하나 폭락해서. 그럼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은 판매 서비스 업체 1,500개 중에 650개가 인삼인데. 이게 평택 부천 같은 그런 케이스잖아요. 하나의 사업이 잘 안 되면 온 동네가 다 죽어버리는. 근데 농업에서 주산지화 정책이 한국 농업에서 선택해왔던 방식들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심어서 국가 파악 못하게 하지 말고 어디는 인삼만 심고 어디는 좀 고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판단을 할게. 그리고 마스코트랑 놀아. 네, 지금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 재배 의향 조사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몰빵이 됐을 때 후속타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책임을 안 지는군요. 예,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뭐냐면 어떤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 같은 게 오면은 감당을 못 해요. IMF 같은 거. 특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삼 농사의 성격 또한
이 시장이 관행대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몫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왜 개성상인들 너네들만 인삼을 독점해? 이게 아니라 개성상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거든요. 그것처럼 이 인삼은 어떻게 하면 한 번 심은 곳에 다시 심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죠. 네. 그리고 이 인삼은 정말 땡땡 맞아요. 더워서도 안 돼요. 연작 피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햇빛도 안 좋아해요. 그렇죠. 반음지성 단염생 작물. 햇빛도 너무 쬐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그 인삼밭 가까이 가보면 알죠. 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검은 걸 씌운 것 같은데 네. 가까이서 가보면 햇빛이 1% 들어가게 설계해놨다는 걸 알 수 있네. 이거를 무슨 표현하냐면 농민들이 분무기처럼 햇살을 뿌려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걸 다 지프로 이형을 얹거든요. 그래서 그거 짜는 게 또 중요한 금산 여인들의 부업이었어요. 지금은 다 PE 제품이라고 그러죠. 폴리에틸렌. 아,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은 짚을 좀 너절하게 삼는 거였겠군요. 네, 아주 간격을 절묘하게. 예. 그래서 단연생 생물 안 좋아요. 상추 같은 거 얼마나 좋아. 우리 집 같은 거 2달 심었는데 안 되겠어? 엎어 또 심어 이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 네. 생장 속도가 또 엄청 겁내 느려요. 그리고 앞뒤에 인삼 한 번 심은 곳에 다시 못 심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2년씩을 해서 최소 8년에서 10년이니까 우리는 6년근 혼삼이니까 6년근 3이니까 뭐 좀 이따가 심을지 않을까 그게 근데 아니라 땅이 놀아야 돼요. 앞에 2년 그리고 뒤에 한 2년 해갖고 총 8년에서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 농민 입장에서는 안식년이 4년이네요. 그 밭은. 네. 아니 애 낳고 인삼 2번 캐면 애 대학 가네요. 그래 77세 농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이제 인삼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걷고 죽을 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삼 뭐 재배 경력 40년이요. 그러면은 뭐 따지고 보면 10번도 아직 걷어보지 못하시고 10번이 뭐예요? 5번 캤네요. 네. 그럼 81살 때 괜히 기분 좋으시겠네요. 네. 아싸 캤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내비성은 뭐냐면 비료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비료를 뿌리면 안 돼요. 비료에 약한데 안 뿌려서도 안 돼요. 그 내비성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비료를 뿌려야 되니까. 평가를 해보는 거죠. 얼마나 들어가야 얘가 죽지? 그래서 비료에 약하고 내병성이 강해요. 이건 뭐냐면 내비성, 그러니까 비료 잘 줘야지 잘하는 게 무, 배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럼 무밭에는 인삼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료의 성분이 그 땅에 남아 있으니까. 네. 습기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도둑에도 약해요. 도둑에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무, 배추, 고추, 마늘, 파, 양파, 토마토, 담배를 심었던 곳에는 못 길러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못 기르고. 그래서 재배지 구하기가 점점 너무 어렵다라는 게 현장의 고충입니다. 화기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화기삼이 뭐냐면 위스콘신 그리고 캐나다에서 많이 기르는 지금 아주 경쟁력이 높이 올라온 캐나다 인삼인데 이제 그 에팔레치아 산맥 전통의 그 재배 방법이 있죠. 그것도 사실 저는 TV에서 봐도 금산업으로 다룰 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 아무튼 되게 널리 퍼져 있는 품종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왠지 북미와 화기가 붙으니까 약간 총 같기도 하고. 근데 총을 많이 실제로 쓰는 게 처음에 이제 이미 났던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니다가 산삼을 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거 심을 수 없을까 하면서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밭을 보면은 총을 들고 지키고 앉았죠 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서 막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 좋다라는 건 알아요. 코리안 진생이 진세노사이드 뭐 성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본대요. 가격 본 다음에 이스콘신삼 사가지고 선물한대요. 겉에는. 그리고 이 디자인이 내가 봤더니 미국이나 캐나다 내에 있는 중국계 미국인들, 중국계 캐나다인들이 많이 사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보양식 혹은 이제 보약으로 먹었는데 그것도 이미 이제 중국의 전통 영역이죠. 네,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인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아주 증가하는 추세니까 이제 중국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원래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하고도 경쟁이 심해집니다. 네. 품종 개발은 당연히 어렵죠. 자,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재배되는 무나 배추에 신품종을 육성하는데 1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4년에 한 번 재배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하면 40년이 걸려요. 품종을 개발을 하고 얘를 키워보는데 네. 5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심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삼 품종이 천풍하고 연풍이거든요. 얘네들은 학령이 풍이에요. 풍자로 돌아가는데
얘네가 70년하고 1968년에 선발이 된 품종이에요. 근데 등록은 2002년에 계속 길러본 거죠. 이게 뭐 토양이 맞아 봐 그리고 뭐 이게 내병성이 어떻게 돼? 그래서 품종 개발도 되게 골치가 아픈. 그래봐야 5번 정도 수확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신품종으로 인정받으려면 한 34년쯤 걸린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해가림 시설. 당연히 우리가 저기 인삼밭이야라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도시 촌놈들도 그 이유가 해가림 시설을 하는데 이게 기계화시키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지주목을 박아놨기 때문에 안에 기계가 못 들어가. 그렇겠죠. 호미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동향. 왜냐 아침에 햇빛을 좀 받아야 되고 오후에는 햇빛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북동향의 밭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사질 양토지만 속까지 사질이어서는 안 돼요. 약간의 뭔가 겁나 어렵습니다. 나 무조건 어렵고 그리고 이거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전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돼야지만. 그러네요. 농진청 가서 한 번 배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들은 것들이 이게 그 사람한테 요구되는 덕목들이 다 본능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이거 배우기 어렵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귀농해갖고 인삼 심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는데 뭐냐면 색사쌈. 1년 심고 뽑아버리는 거.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쏙쌈이라고 하거든요. 쏙쏙 뽑아먹는다고 해가지고. 아마추어네요, 그 정도면. 그렇죠. 6년까지 길러낸다라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야, 근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애가 18년을 배웠어도 3번 뽑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를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폭락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온 애들 심었을 때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요? 이렇게 물었죠. 왜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우라는 거야? 이렇게 6년 전엔 안 이랬거든. 그리고 6년 전에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그 인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70% 정도는 파악이 되는데 30% 정도는 파악이 안 돼요. 뱅글뱅글 야매 시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요. 경작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자. 심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나 지금 씨앗 넣었다. 나 지금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정부든 농협이든 뭐 어쨌든 이렇게 어떤 농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인삼값 폭락합니다. 올해 이제 6년 뒤에 이런 문제가 벌어질 거니까 3년 안에 캐든가 아니면 더 이상 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만 파악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매다는 시장의 크기에 비해서 그런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작 의무제는 뭐냐면은 의무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마 낯선 개념이실 텐데 의무 자조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자, 양파하고 마늘이 시작을 했어요. 경작 신고를 해요. 우리 양파 지금 몇 헥타르를 심었어. 알았어. 그리고 거출을 하거든요. 생산자들에게. 네.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거출을 하면 정부가 100원을 줘서 200원의 자본금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너네가 사업을 해. 그러면은 그런 거 하죠. 한돈협회에서 왜 한우 자조금에서 비싼 연예인 데려다가 한우의 왜 우수성을 막 텔레비전 CF를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의무 자조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인삼 너네도 해라.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사실 의무자조금은 뭐냐면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심어놓고 그렇죠. 저쪽에서 홍보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계란자조금, 뭐 양파자조금, 마늘자조금, 자조금이 많은데 한돈이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얘네들이 좀 파악이 잘 안 돼요. 특히 그러네요. 그런데 인삼은 더더욱 경작 의무 신고 제도도 안 되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4년 동안 농식품부에서도 못 건드려요. 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파워가 있으니까. 예. 야, 어려운 시장이에요. 농산물 중에서도 이 인삼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전 나머지들은 조금 참고해서 해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조금 평화롭고 불편한 얘기 이러고 말 것 같았는데 엄청 다크사이드네요, 이거. 그래서 올해 파종하면 적어도 4년에서 6년 뒤에 어떤 그 결과를 얻기 때문에 이 산업의 관행이 깨지지 않아요. 그니까요. 네. 아, 그러네요. 사이클이 4년에서 6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그만큼 변화가 늦군요. 그래서 또 큰 변수가 있죠.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드렸는데요. 21세기 말에 인삼 재배 가능 지역은 강원도 일부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의 2015년 자료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의 보도 자료인데 2030년 되면
경남하고 전남 일부를 빼고는 다 어떻게 그래도 인삼을 심을 수 있을 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60년이 지나면 한 10번 수확하고 나면 강원도 일부 말고는 심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네요. 이게 이제 그 아열대로 바뀌면서. 그래서 금산, 음성, 괴산, 영주 이런 지역에서 하다가 음성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포기했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 그 고향 동네도 95년부터는 홍천, 횡성, 춘천, 이천, 연천 같은 곳으로 옮겨져요. 야, 이게 한 50년만 지나도 금산에 있던 그 시설이 싹 사라질 것은 예상 가능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착잡함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인삼 안 먹으면 그뿐이지 라고 말하기에는 전국의 2만 농가와 그리고 이게 문화재잖아요. 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은 잘 아실 거고 쓰러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네, 그러네요. 인삼 시장 유통 개혁을 해라. 그리고 연구 개발과 홍보를 해라. 그리고 여기에 관련한 연구들이 진짜 많이 쏟아져 있어요. 화장품으로 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인삼 시장을 접기로 결정을 한다라면 실험실에서 식품영양학과와 약학과 한의학 쪽에서는 정말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관련한 논문만 해도 제가 1000편 정도 제목만 스스스 봤는데 이 성분 연구해 놓은 게 되게 중요한 시장이기도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생산자와 어떤 생산자 조직에만 이렇게 조직들이 정부에다 대책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인삼 농협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인삼 종주국 아니냐, 자존심을 지키자, 농가를 보호해달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에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삼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 농축 칼럼을 재밌게 들으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죽어가는 어떤 존재에 대한 세레나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려내라, 책임져라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시할 수 있게는 해주죠. 군수나 아니면은 지역 농협과 조직이 매우 밀접한 이런 그 생산자들의 조직 이런 데에서 집회를 할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책임져라 말고 무슨 다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책임져라라고 할지 좀 로드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가격을 정하는 원로원 찾아내라. 아니면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흔한 대책이죠. 시장 격리를 이번만이라도 해달라. 시장 격리라는 거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창고비를 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가격을 최소화해서. 그거는 보통 감자고 뭐고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시장 격리.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는 나의 동료들에게 시니컬하게 던지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정부에게 또 이런 요구들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허무하죠. 허무하고 쓸쓸하고. 정부가 들여다보는 게 먼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또 들여다보고도 있는데 전체적인 유통 구조를 그런 걸 원로원부터 찾아야겠네. 그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다고요. 이거 이상한데 요거는 그 도의회에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아? 야야 땡땡 어르신이 꽉 잡고 있어. 대화 끝. 그러니까요. 금산에서 혹은 그 주산지에서 국회의원과 농협조합장이 이 사람들의 힘과 표 없이 가능할까요?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생각해보면 금산에서 그들의 파워는 무소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그 48인에 들기 위한 싸움은 또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 세습구조이고요. 옥타곤에서. 왜 알잖아. 경매제 그거 왜 모자 넘겨주잖아요.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 번호 붙은 거. 그게 얼마나 수협에서 큰 시장인데요. 네. 예. 그래서 논산계룡 금산의 국회의원 자리는 실제로 금산 시민들을 잡아야 이길 수 있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 그 힘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완력이 나올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 그중에는 인삼 카르텔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달의 농축 칼럼이었습니다. 농축사님 국감 때 만나요? 네? 저가 국감 때도 나오라면 나와. 이번 국감은 풀타임 어때요? 좋다. 나 진짜 국감에 할 말 많아. 알았어요. 좋다. 농해수위.
네. 네, 로비까지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XSFM입니다. 아우 세상에나 누가 보면 여기가 참기름 공장인 줄 알겠네. 이야 기름기 좀 봐. 프라이 할 때도 튀어. 나물만 볶아도 튀어. 아예 요리를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난 또 왜 그리 손맛은 좋아가지고 삼겹살이라도 한번 먹었다니 후드에 쌓이는 기름 두 개가 맨날 청소해도 번들고 내가 부지런한 걸로 어디 안 봐. 깔끔하게 청소되는 기분도 안 들고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기름 뗀 반려세제 클리친.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의사소통 짧게 하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김동희님께서 이번 이가현 코너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최근에 읽은 마이클 샌델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이 책에서는 능력주의 가치관에 대한 설명 및 그에 기초한 정책,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바꿨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제가 공정이라는 개념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던 이가현님이 중간에도 언급하셨던 기회의 평등이 팽배한 능력주의 가치관 아래 어떠한 공공선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지도 짚습니다. 즉 저자는 완벽한 기회의 평등 역시 완벽하게 공정한 대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상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결과의 평등 역시 대안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어려운 얘기 같지만 모든 기회가 평등하죠? 그만한 불평등 사회가 없죠. 모든 결과가 평등하죠? 거기 누가 살고 싶어요? 예. 현재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능력주의적 관점에서 따라가며 능력주의의 영향, 기회의 평등보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얘기해보는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가은님 건강히 유학 잘 다녀오세요. 저는 이거 약간 원피스 같아요. 뭐가요? 공정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대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정한 길을 찾으라고 없어요. 그래서 저 늘어나는 놈은 뭐지 했더니 곽상도 열매를 먹은 거예요. 네, 그죠? 예. 검찰 열매나. 혹은 머니투데이 열매나. 공정, 평등. 이제 제가 저 목요일에 뉴스 라운드업에서 했던 얘기하고 그게 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이 극소수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가은 팀장하고 기회의 공정이나 공정한 공멸 같은 걸 부르짖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까지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그거는 야당식의 이야기하는 공정이냐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분노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안으로 옮기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후자는 엄청나게 멍청한 짓입니다. 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7년 전에 이 방송 시작할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아요? 네. 어떤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가자는 얘기인 것이냐라고 악플을 많이 받았던 경험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두고 가면 큰일 납니다. 트위터의 끝으로. 그지만 당신은 두고 갈지도. 넌 늦으면 두고 갑니다. 우리. 나. 네. 트위터 RSMS 보이님께서 9월 17일에 방송된 식스센스2 예능에서 그 알실 431회 금요일에 소개된 기사 중 중앙일보와 인터뷰하셨던 백재권 교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그 알실 덕분에 진짜 가짜를 가리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예능인지를 몰라서. 네. 그래서 에디터가 밑에 컨셉을 해서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뭐 보신 청취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봤었어요. 세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떡볶이집 그러면 3군데 떡볶이집을 다녀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집은 관상가나 사줘보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네. 그 중에 한 명은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잘못이 없네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진짜를 찾아.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봤는데 이 비읍재건 씨가 누군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진짜지. 라고 하기에도 참. 그리고서 약간 이상해지는. 잠깐만. 진짜란 무엇인가. 그니까요.
이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지? 근원적인 질문. 와우. 아니, 그렇잖아요. 비읍재건 씨는 저희 기사 읽기 시간에 그 몽구수상, 몽구수가 맞나요? 왈라비상. 왈라비상. 네. 몽구수도 어딘가에 썼을 거예요. 그렇죠. 태즈메니안 데블상. 악어상. 네, 태즈메니아에서만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만 그나마 참,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그렇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 거죠? 풍수가 진짜 찐전공이었나? 관상이었나요?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풍수였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관상가를 찾으라고? 이상한 문장이네요. 네. 저희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저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네. 그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 등장씬 있잖아요. 아. 그럼 송강호 씨가 뭐한 눈, 남의 약점을 잡고 뭐하는 무슨 입, 저 얼굴이야말로 한 다음에 그 뒤에 대사가 원래 역적의 상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패러디로 더빙을 한 거예요. 네. 뭐한 눈, 뭐한 입, 저 얼굴이야말로 영화배우 이정재 씨네. 완전 잘생김. 네. 밑에 해시태그 쭉쭉 대. 네. 그건 진짜죠. 그 틀린 말이 아니죠. 그건. 확실한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들은 확인을 이제 못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는 커피비노에서 커피비노 더치커피 그리고 29데이즈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아씨, 미리미리 달력 좀 꺼내놓을걸. 여기까지 433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다음 주 토요일에는 목금도 할 거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시사 아저씨와 네. 주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주역과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한 건데 저만 주역을 공부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문학인도 주역을 공부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주말에 종착지. 다음 주말에는 주역을 공부한 덕질인과 함께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탄압받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4회에 다시 인사드리죠.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